버블이 된 경우가 아니라 대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변화를 사는 게 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 오마카세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격월 이건규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대호 기자를 대신해서 이 진행을 맡은 와이스트리 송일아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식계의 허준 네. 선생, 맥을 네. 탁탁탁 집어주시는 네,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훅 네. 지나가 버렸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네, 같아요. 벌써 네. 12월이라니. 네. 대표님께서 9월달 또 네. 10월달, 9월달엔 또 원래 음. 나오시지 않는 이제 달이었는데 네. 이제 스팟성으로 네. 긴급하게 나오셔가지고 네. 반도체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네. 조명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 이후로 정말 반도체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조금 이대호 기자하고 이제 스케줄을 좀 잡을 때 보통은 좀 늦게 잡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달 전이나 보름 전에 좀 잡는데 이제 추석 끝나고 잡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추석 전에 잡아야 된다. 이거는 급하다. 변화가 네. 너무 좀 많아서 네. 추석 이후에 얘기하면 너무 타이밍상으로 좀 늦을 것 같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때쯤에 저희 포트폴리오도 좀 변화도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IT에 변화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좀 강하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네.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네. 그 얘기 또 집중적으로 이따가 네. 나눠보겠고. 그리고 네. 제가 이제 또 한 번 조금 확신 있게 올해 좀 변곡점이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월경이었는데 그때 이제 지수가 2,400에서 2,600 정도 됐을 때 제가 이제 올해 조금 주식시장이 좀 버블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제 개인적으로나 회사적으로도 조금 자금 집행을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는 조금 장난식으로 얘기했지만 제 입으로 버블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는 제가 펀드 매니저 생활 25년 하면서 처음 사실 뱉은 말이었어요. 아, 정말요? 예, 예. 25년 펀드 매니저 예, 생활하면서 예. 버블이라는 버블이 단어를 올 입 수 밖에 있을 것 낸 같다. 게 올해 네, 4월이 네, 처음이었다. 네, 어떤 네. 시그널 때문이었어요, 그때는? 그때 이제 뭐 유동성도 좀 많이 풀리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확실하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탄탄했었고, 뭐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이제 방산이라든지 요런 조선이라든지 이제 조방원 쪽이 네. 조금 확신이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그렇죠. 이제 하반기 되면서 이제 주도주가 좀 바뀌긴 했지만 맞아요. 충분히 이제 재평가받을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주로 이제 제조업이 경쟁 관계에 있는데 네. 이제 중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분쟁이 좀 격화되면서 네. 이제 한국 제조업들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현재 지금 녹화하는 이제 네.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네. 간밤에 네.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어요. 뭐 네. 시장에서 예상을 했지만, 네. 근데 이제 조금 서프라이즈했던 거는 이제 네. 단기 국채를 이제 네, 맞습니다. 매입한다고 네. 발표를 해서 네. 일단은 미국 그 시장은 올랐는데 네. 이제 한국장은 또 그렇게 또 반응을 네.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또 어떻게 네. 봐야 되나요? 기존에 이제 기대감으로 좀 선반영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사실은 이제 노멀한 과정이었고, 네.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했으면은 굉장히 시장이 쇼크로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 장도 스물스물 오르고 있었고, 우리나라 장도 이제 알게 모르게 조금 스물스물 올라서 벌써 뭐 4,000에서 4,100 사이였으니까 거의 4,100에 가깝게 좀 반등했던 부분들이 좀 선반영됐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어저께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좀 부정적인 부분을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가 1회 정도밖에 안 될 것 네. 같다라는 부분이 뭐 상당히 매파적인 부분이어서 좀 약간 좀 쇼크로 다가왔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대로 이제 돈 풀기가 시작이 된 거. 이렇게 빨리 시작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단기 국채 매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QE랑 약간 비슷한 효과. 네.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로 돌아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그게 굉장히 조금
전격적이거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랐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 두 가지가 조금 충돌하면서 그렇죠. 좀 선반영된 부분도 있었고 이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이 좀 충돌하면서 시장이 혼재하면서. 네. 조금 혼재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저는 올해 말 그리고 내년 될수록 이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유죠? 왜냐하면 이제 유동성이 더 확대된다는 네. 부분에 대한 힌트를 준 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시장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1회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네. 이게 연준 의장이 뭐 내년에 뭐 그렇죠. 교체가 되고 하면은 이제 친 트럼프에 이쪽 가까운 인사, 네. 인사가 등용이 되게 되면은 사실 이제 한 번 인하라고 다 믿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두세 차례. 희망 회로로 예. 이제 친 트럼프 예, 인사가 예, 되면은 적어도 뭐 두 번 이상은 많게는 하지 뭐 않을까? 4번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시나리오가 좀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내년 저는 뭐 빠르면 올해 뭐 말부터 그리고 좀 늦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내년도 다시 유동성 장세가 네. 나타날 수 있다. 네. 요것도 짚고 또 기억을 해놔야겠네요. 네. 일단 자료를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예. 뭐 최근에 좀 이 자료를 만들 때가 사실 이제 3,800까지 빠졌을 때 이제 왜 빠졌느냐를 좀 정리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네. 뭐 여전히 조금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시장을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네네.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서 나스닥 가격을 좀 하락시켰던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과거와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의 어떤 가격 트렌드가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금처럼 이제 시장 위험 자산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회피 자산, 그렇죠. 예, 뭐 그런 느낌으로 좀 가져갔다라고 보면은 지금은 시장과 굉장히 딱 달라붙어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장에 이제 선행지표로 좀 작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 계기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보유 비중을 많이 늘리게 그렇죠. 됐고요. 뭐 헤지 펀드라든지 다른 펀드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상품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가질수록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업체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가져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시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개인들끼리 싸우는 시장, 물론 이제 거대 자본도 있긴 했지만 개인들이 이제 싸우던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전문가 집단 내지는 좀 큰 주체들이 좀 들어오면서 시장의 어떤 주가 흐름 자체가 좀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은 정말 스마트 머니가 먼저 이동을 하면서 이제 많이 끌어내기도 하고 만약에 이게 이제 리스크를 좀 테이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비트코인을 먼저 끌어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 전 생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덩어리가 점점 커지고 기관들도 그리고 들어오고 되게 하면서, 이제 돈에 되게 민감한 주체들이 그러니까 돈 냄새를 빨리 맡고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주체들이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이 돈 벌기 더 어려운 시장으로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과거에는 뭔가 금의 대체제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제 개인들끼리 인식했었는데. 막 싸우는 시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전문가 느낌 스마트 머니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 발자국 빠르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도 마찬가지고 매수도 마찬가지고. 그럼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투자하기 사실 더 어려워지는 이제 저는 돈 벌기가 더 어려운 시장으로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제 폭락이 먼저 나타났었고, 근데 그 부분을 저는 대부분 예측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상승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점 내지는 수준으로 뭐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만약에 그런 시점에 온다라고 하면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가져가야겠다는 그래서 생각이 저는 드네요. 비트코인도 이제 만만치 않은 시장이 됐다라는 부분을 최근에 이제 폭락을 통해서 좀 느끼게 됐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또 조금 제목을 이제 흔들리는 시장 이렇게 다른 잡아주신. 부분이었고요. 네네.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더 급락만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의 비트코인은 좀 나스닥
나스닥하고 좀 연계돼서 움직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나스닥이 폭락하지만 않으면 네. 혹은 비트코인이 폭락하지만 않으면 그 비슷한 자산의 움직임은 그래도 이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이후에 최근에는 좀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여기서 더 폭락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이 비트코인 가격이 나스닥을 추가로 끌어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사실 좀 국채나 환율 얘기도 네.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환율은 왜 이렇게 안 빠지는지, 또 국채 금리는 환율- 또 왜 일본 국채 금리 왜 또 저렇게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지, 네. 이게 또 시장이랑 옛날이랑 계속 반대로 움직이는 느낌이 네, 맞습니다. 들어가지고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되게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네. 있는데요. 이제 일본 국채 금리가 조금 그러니까 환율이 좀 먼저 네. 낮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이제 같이 동조화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워낙 이제 환율이라든지 금리 이런 부분들은 워낙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돼서 결과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막 딱 요 요소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네네. 다만 이제 환율 먼저 말씀드리면은 뭐 엔화랑 동조된 부분 한 가지가 있었고 동조.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외화로 돈을 벌어들여서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공장이 이제 투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원화로 이제 환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달러 자체로 가지고 많이 있는. 보유하게 되는 그런 네. 부분들이 발생을 했죠. 네네. 그래서 시중에 달러 유동성이 좀 줄어든 부분이 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외환 보유고가 결국에는 이제 미국 정부 요청에 따라서 이제 미국 직접 투자가 증가하면서 외환 보유고가 좀 줄 수 있지 그렇죠.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더 이제 달러화를 살려고 달러화 자산을 살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조금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네. 결국에는 일본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인상.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내년 됐을 때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인하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엔화가 이제 뭐 과격한 수준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인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도 뭐 올리고 쉽게 올리거나 내리기가 쉽진 않을 것 맞아요.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이제 그 약간 이자 스프레드가 좀 줄어들면서 엔화도 상대적으로 올해보다는 조금 강세로 가고 그리고 원화도 원화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떤 최악의 가정들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네. 불안감이 네, 그러니까 많다. 한국 시장 이게 1,400원 뭐 중후반 1,500,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1,600원, 1,700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우려감들이 지금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노멀한 가정을 하자고 하면은 저는 과거보다 좀 더 높아져 있는 환율이 노멀하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해외 투자가 증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약간 평균 환율이 1,200원대에서 1,300원대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조금 노멀한 수준이 1,300원대에서 1,400원대로 조금 올라와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가정일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1,600원, 1,700원 갈 것이냐를 보면은 그 부분은 불확실성은 있지만 외부적인 충격이 없다라고 하면은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 또 적절한 부분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쵸. 왜냐하면은 지금 해외 수출도 되게 잘 되고 맞아요. 있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막. 외환 보유고도 사실 이제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우려감만 있을 뿐이지. 근데 이제 저는 내년 됐을 때는 외환 보유고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저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왜냐하면은 미국에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체들도 투자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국책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미국에 투자한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외환 보유고를 막 급격하게 소멸시키면서 미국 투자를 증가시키는 모습을 저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안정감 내지는 네. 확신을 심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원하는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정세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처럼 뭐 1,200원대 이거는 이제 그거는 저는 기대하기 힘들다. 기대하기 네. 힘들고 네. 뉴 노멀이 이제 1,300원대, 1,400원대 초반 요 정도. 까지가 뉴 노멀이 아닌가.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AI 버블 얘기를 저희가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네. 네. 근데 계속 이제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셨던 게 AI 버블을 논하기에는 네. 이제 시기상조다. 아직 네. 그럴 때는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도 이제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실까요? 변함이 없고요. 이제 요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면요. 네. 이제 왼쪽 위에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생성형 AI의 점유율을 네.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제 오픈 AI의 챗 GPT가 확실하게 점유율이 가장 높아요. 맞아요. 여전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여겨볼 부분은 저 빨간색. 요, 네. 예, 요 다른 경쟁자들이 굉장히 빨리 치고 올라오고 있다. 네. 근데 이제 경쟁자들이 누구냐를 보면은 가장 뭐 핵심적인 게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가 네. 최근에 이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제 약간 이런 이제 거대 기업들이 경쟁 상대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버블이 문제가 되려고 하면은 이 경쟁 상대들이 약해서 이제 투자를 더 이상 따라가기 어렵다라든지 아니면 혹은 후발주자가 이제 투자하다가 힘들어서 망한다라든지 이제 이렇게 안에, 되면은 이제 기존에 투자했던 것들이 좀 과잉 투자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버블이 터지게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후발주자들이 다 너무나 자본 여력도 많고 투자 여력도 많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뭐 3년에서 5년 내에 이런 회사들이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그럼요.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블이 있을지언정 지금은 그냥 경쟁 국면에 있어서 이제 투자 확대 국면에 있는 거일 뿐이지 버블이 많이 있어서 버블이 터질 구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풍선을 계속 불고 네. 있는 네. 인플레이트 되고 네.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이게 빵 하고 터질 때는 아니다. 네. 그럼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인플레이터에는 올라탈 수 있지 않나 네. 이런 지금 생각이신 건가요? 그래서 네. 그게 중요한 게 버블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3년 후, 5년 후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실적으로 근데,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그거를 3년 후를 내다보고 3년 후를 위해서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냐라는 생각하면은 저는 그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투자 규모가 경쟁 심화가 더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에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서로들 이제 경쟁하면은 네. 거기서는 반도체는 다 필요하니까.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이제 버블을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너무 시기상조고 좀 이르다. 지금 그걸 걱정할 때는 아니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근데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궁금한 있습니다. 게 네. 간밤에 또 오라클 실적 나왔잖아요. 네. 근데 시간을 지금 막 14% 막 네. 급락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그럼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 근데 이제 그거는 네. 이제 이 오라클이 사실 AI를 직접적으로 서비스하는 업체는 아니고요. 네네.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망 투자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이제 경쟁 상대가 뭐 아마존이라든지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들하고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끼리의 경쟁이 심화돼서 매출액이 기대치에 못 미친 것이지 AI 시장이 줄어들거나 AI 시장이 격화가 돼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라클은 오라클로 바라봐줘야 된다. 이거를 통해서 AI가 버블이다, AI가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클라우드 업체들끼리 네. 경쟁이 심화가 됐고 그 중에서 이제 오라클이 좀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네. 또 월말에 브로드컴도 나오는데 네. 그건 또 어떻게 좀 브로드컴은 저는 뭐 실적을 뭐 오픈해 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그쵸, 저는 예. 브로드컴은 실적을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왜냐면은 이제 사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고음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었고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다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던 경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와 반면에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반 엔비디아 진영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실적 잘 나오면서 AI에 대한
뭐 논란이나 우려감을 좀 지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오히려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로드컴 실적도 기대를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 AI 씬에서 보면은 최근에 그 구글이 또 네.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네. 약간 매기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아, 예, 구글 맞습니다. TPU가 네. 또 네. 엄청난 성능을 네. 제미나이 쓰시나요, 대표님? 저는 제미나이는 꼭 필요할 때만 쓰고는 네,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뭐 저희가 챗GPT를 저희는 회사에서 네. 정기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이미 쌓여 있는 네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제미나이로 갈아타기에는 네. 기존에 쌓여있던 데이터도 있고 지금 정기 구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뭐 메인은 이제 챗GPT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아직까지도. 나노바나나 써보신 분들이 네. 진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또 뭐 시각물로 만들어주는 게 정말 기가 막히다고 막 이런 네.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네. 제가 이게 약간 들썩들썩 하는데 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제 많으니까 정말 이렇게 실적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죠. 구글의 네. 성능 얘기 나오고 근데 할 텐데. 이제 제가 이제 제 주변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제 유료 구독을 2개 다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챗GPT 5 버전이 나오면서 되게 좀 서프라이즈 했던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미나이가 또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제미나이로 약간은 그 경쟁력이 갈아탄 부분이 네. 있지만 그래서 이제 챗GPT가 원래 올해 내에 이제 그 확장된 서비스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정말 급하게 올해 내 업데이트를 할 것 같거든요. 그쵸, 뭐, 네. 저기 브라우저도 내놓는다 네, 그러고, 네. 뭐도 한다 그러고. 그러면은 네. 또 챗GPT가 또 개선될 수도 있어요.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차도 뭐 새로 나온 차가 제일 좋은 차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이제 뭐 AI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회사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또 그쪽으로 쏠릴 수도 있어요. 근데 챗GPT도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또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단기간에 쉽게 결론이 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제미나이가 챗GPT를 넘어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자본 여력도 훨씬 더 많이 있고 네. 그리고 기존에 서비스도 많이 해봤고 고객풀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데이터가 때문에 엄청 많으니까. 저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정말 강력한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누가 이길지는 아직까지 답은 안 나온 상태이지만 저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맞아요. 최근에도 그 제프리 힌튼 그 네. AI 대부라고 불리는 네. 그 교수님도 네. 구글이 이제 네. 오픈 AI를 좀 따라잡기 시작했다. 결국에는 시장을 많이 가져올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렇게 뭔가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네. 독주 이제 네. 체제가 이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러 맞습니다. 또 경쟁 네. 업체들로. 네. 그렇다면 이게 결국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네. 이제 국내 반도체 음. 기업들에게는 어떤 또 영향을 네. 이게 계속 뭐 긍정적이다, 네. 정말 수요가 폭발할 거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실제로 내년에도 그게 쭉 이어질 건지 또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근데 이제 누가 전망을 해도 네. 결국에는 그 반 엔비디아 진영, 그 뭐 주문형 반도체 ASIC 시장이 커진다라는 부분에는 이제 이견을 갖고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냥 당연히 그쪽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긴 하고요. 왜냐면은 뭐 엔비디아가 이제 칩 자체가 이제 워낙 뭐 학습이든 추론이든 어디에나 쓸 수 있는 전천후 칩이기는 해요. 네. 근데 향후에는 이제 학습 시장보다 이제 추론 시장이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네. 뭐 한 3년 후쯤에는 추론 시장이 더 커진다고 봤을 때는 또 추론에 적합한 칩이 또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건 조금 더 가벼워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좀 더 가볍게 되는 거죠. 연산에 있어서 네. 속도는 더 빠르면서 좀 더 가벼운 연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구글의 TPU가 네.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확실하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냥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도 학습 시장이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엔비디아 점유율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냥 심플하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추론 시장이 더 커지기 때문에 ASIC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좀 명확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엔비디아가 지금은 전체 시장의 뭐 예를 들어서 한 75% 만약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대 바잉 파워를 갖고 있는 기업인 거죠. 네. 지금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납품할 때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싼 가격에 납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합리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AMD라든지 다른 회사에 납품할 때는 HBM을 납품할 때는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엔비디아한테 가고 있고 가격도 좀 더 싼 가격에 그렇죠. 가고 있지만 네, 네. 이제 다른 에이직 업체들한테 납품할 때는 더 비싼 가격에 납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더 내 가격 그 내고 하는 힘이 네, 또 예, 세진다는. 그쵸.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에이직 업체들이 이제 경쟁이 더 심화가 되고 더 많아지고 더 매출이 많아질수록 국내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네. 될 것 같아요. 아. 마진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삼전 뭐 하이닉스가 다 네. 같은 이제 그룹으로 묶이지만 네.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궁금하거든요. 네. 이 둘 중에 무게추가 어디에 네. 좀 더 둬야 될지. 그래서 네. 뭐 하이닉스는 이미 내년까지 뭐 수주가 다 끝났다고 네. 계약 물량이 끝났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의 기대감이 네. 없어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빠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네. 들고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두 회사가 조금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 중에 굉장히 네. 좀 중요한 뉴스가 이제 그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서 네.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손자회사는 이제 100% 이상을 100%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꽤 높아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완화가 되면 의미가 있는 부분이 하이닉스가 지금 자체 자금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되게 조금 버거운 상황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SPC를 자회사로 만들고 네. 이제 뭐 오픈 AI가 됐던 네. 다른 구글이 됐던 다른 회사가 지분 참여를 해가지고 만약에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공장을 빨리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그 지분을 납입한 회사가 이 패배에서 나온 건 내가 다 가져갈래. 이렇게 선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장기 계약을 맺는 효과가 락인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하이닉스도 조금 포텐셜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ADR 또 네. 계속 네. 그것도 약간 좀 상승 가능성이 있는 그것도 호재. 분명히 호재에 해당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자금 융통이 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율이 더 증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비교하자고 하면은 두 개가 다 좀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그럼 어떤 매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았던 부분은 이제 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엔비디아를 얘기했지만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워낙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높고 그리고 비엔비디아 진영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엔비디아 진영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의 어떤 마켓 셰어라든지 이런 게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하나가 좀 있으면서 최근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좀 뒤바뀜 되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는 했었고요. 외국인들도 또 삼성전자를 더. 근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양사다 이제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은 장기 계약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 주셨듯이 1년치 반도체는 이미 다 완판이 되어 있고 2년에서 3년 정도 장기 계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장기 계약이 먼저 나올지 하이닉스의 장기 계약이 먼저 나올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공시가 나온 순간 그 회사의 주가는 먼저 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섣불리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굳이 하나를 픽해야 될 시점은 아니다. 이제 과거에는 하이닉스를 가져가야 됐던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못 들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발주자로서 확실한 베네핏을 누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숏 그리고 뭐 하이닉스 롱 관점에서 뭐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중순 이후부터 삼성전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HBM4부터는 그 나름의 마켓셰어를 좀 더 점유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 보인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존의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DRAM의 마진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만의 매력도 있고 하이닉스만의 매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딩 기업으로서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사업 구조가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냥 반도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닝 모멘텀이나 이제 밸류에이션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하이닉스는 매력적이에요. 어닝 모멘텀도 크고 밸류에이션도 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이게 디램 가격이 높아지면은 휴대폰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쪽에 마진이 더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복합 기업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 쪽에 이제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갈림길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나는 심플한 게 좋아. 그러면 그냥 하이닉스 사실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최근에 이제 그 레거시 디램이 좋아지고 있는데 레거시 디램 캐파는 삼성전자가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HBM도 결국에는 내년에 납품된다 가정하면은 삼성전자가 개선되는 모멘텀은 더 세. 라고 생각하면은 삼성전자를 고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가져가도 지금은 무방하다. 이거는 그냥 취향의 차이일 수도 있다. 근데 어떤 게 더 먼저 튈지는 과거에는 하이닉스가 좀 더 명확해 보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양사 모두 다 사실 저평가돼 있고 어닝 모멘텀이 둘 다 세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회사만 가져가기보다는 지금은 둘 다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다. 지금 이제 들어가면 둘 다 가져가는 둘 다 가져가는 게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편하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또 한 가지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TSMC가 뭐 워낙 캐파가 풀 캐파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확실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 호재네요. 그건 좋은 소식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만약에 계약권이 또 발표된다라고 하면은 파운드리 사업에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진짜 욕 많이 먹었던. 그래서 뭐 3나노는 굉장히 좀 못했었고 2나노에서 만약에 그 경쟁력을 조금 그래도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기대감이 또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약간 플러스 알파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약간 이게 또 긴가민가 한 게 제가 2024년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제 이쪽을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막 그 외국계 뭐 그 운용사들이 막 증권사들이 뭐 반도체의 겨울이다 막 이래가지고 막 완전 폭락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 또 너무 이제 불과 1, 2년 만에 막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 2028년이 반도체의 정점이다. 막 이런 전망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믿어도 될까? 이거를 갖고 이제 쭉 가도 될까? 이런 또 고민 아닌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한 가지 변화사항이 있었던 게 사실 작년까지 그러니까 좀 어려웠던 부분은 그 중국의 CXMT가 DDR4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좀 단기 공급 과잉을 일으켰던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두 가지 부분이 올해 적용이 됐었죠. 그래서 일단 CXMT가 DDR4를 포기하고 DDR5랑 HBM으로 전환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레거시 디램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그리고 또 한 번 급등했던 부분은 이제 올해 8월, 9월 달에 이제 챗GPT 5 버전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 오라클 중심으로 해서 이제 트래픽이 올라오는 게 눈에 이제 확인됐고 그러면서 부랴부랴 레거시 디램이 많이 필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감당하려고 하면 트래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레거시 디램하고 낸드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을 했던 시기가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제미나이 새로운 서비스 나오면은 이제 최근에 재미있는 거는 그 사진을 넣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사진을 이제 뭐 옷을 뭐 양복으로 바꿔줘 혹은 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옆에 붙여줘 하면은 되게 나이스하게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재밌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한 번씩 다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트래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증가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부분 CXMT의 어떻게 보면 DDR4의 좀 빠른 포기가 오히려 디램 캐파를 줄어든 효과로 나오면서 한 4월, 5월쯤부터 이제 디램 가격이 확 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한 8월 달부터 이게 추론 서비스로 시장으로 가면서
레거시 디램하고 낸드 수요가 폭발했던 이 부분 두 가지가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2024년에 예상을 네. 할 수가 없었던 거네요. 2024년도에는 예측하기 어려웠죠. 네. 왜냐하면 CXMT가 그렇게 전격적으로 맞아요. DDR4를 안 하겠다고.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이례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측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리고 다만 이제 향후에는 그럼 CXMT가 또 중요하게 변수로 작용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이미 지금 DDR5를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수율이 지금 안 잡히고 있어요. 40에서 50% 정도 수율이라고 저는 건네서 들었는데 그게 뭐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회사이고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부분은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생산이 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네. 다만 수율이 안 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수율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내년 시장에 약간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이 CXMT의 DDR5는 계속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 부분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워낙 쇼티지 상황이다 보니까 CXMT의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는 있는 상태예요. 사실 저희 지금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내년에 뭘 투자를 해야 되나가 사실 저는 네. 좀 궁금한데 이제 반도체가 이제 쭉 간다고 했을 때 뭐 삼성 하이닉스는 이제 논외로 치더라도 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이나 네. 뭐 아니면 정말 뭐 회로기판 이런 네. 좀 그 공정 중에 어떤 쪽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내년에 가장 뭐 다들 IT 하시는 분들이 네. 되게 좋아하시는 거는 이제 회로 기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그리고 같고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왜냐면은 네. 이제 내년을 보면은 엔비디아의 HBM 탑재율이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기판이나 이제 효율화에 좀 더 집중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핵심적인 게 지금 기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판의 변화는 결국에는 AI 칩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두 가지의 변화가 있거든요. 이제 사이즈 면적이 커지고요. 그리고 기판이 이제 여러 레이어를 쌓아야 되는, 그러니까 차곡차곡 높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난이도가 꽤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PCB 업체들이 이제 AI 기판으로 가면 갈수록 객단가가 거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내년에 좀 드라마틱하게 기판 업체들한테 좀 수혜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기판 업체들 지금 업황이 상당히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판 업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부장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에 비해서 주가 좀 덜 간 부분이 맞아요. 좀 있어요. 왜냐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제 향후에 이제 캐펙스 전망치, 그러니까 설비 투자 전망치를 발표할 때 약간 보수적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빅테크 업체들을 저는 협박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희가 지금 1년이 아니라 2년에서 3년 장기 계약을 맺어. 그러면은 우리가 안심하고 설비 투자를 할 수 있어. 근데 니네가 2년, 3년치를 계약을 안 해주면은 우리는 너희를 믿을 수가 없어. 왜냐면은 과거에도 그랬던 적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 업체들은 무조건 설비 투자해줘. 우리 많이 가져갈게 해놓고 업황이 안 좋으면은 그냥 싹 입을 씻었던 바로 뒤돌아서서 경험이, 가는. 그냥 모른 척했던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너희들 못 믿겠어. 그러면은 장기 계약을 맺어줘야지만이 우리가 설비 투자를 진행할 거야. 라고 저는 협박 용도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의 사이즈나 이런 거를 조금 보수적으로 하니까 보수적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소부장 업체들은 그거를 상대적으로 덜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저는 그 롱텀 계약, 그래서 이제 뭐 LTA 계약이라고 하는데 뭐 2년, 3년 장기 계약이 만약에 공시가 나온다고 하면은 같이 따라올 거는 이제 캐펙스 확대에 대한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봤을 때는 뭐 반도체 장비주들은 저는 꽤 괜찮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군요. 저 또 궁금한 게 전력주들 있잖아요. 네. 사실 뭐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어디 인터뷰 나와가지고 뭐 10에서 20년 안에 노동은 이제 다 선택이 되고 이제 돈이 없어질 거다. 에너지가 화폐가 될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했고 이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이제 뭐 최근에 우리 대통령 만나가지고 AI 시대 제일 중요한 건 에너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또 보면은 우리 이제 원전 뭐 이런 그
가격 조정이 또 네. 최근에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럼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내년에 여기 이제 투자를 해도 또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지 이런 근데 것들도 좀 저는 궁금해요. AI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틀이라고 생각을 해요. AI와 직접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가장 네. 큰 틀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의 틀은 전력이라고 전력. 생각을 해요. 양대 왜냐면은 축으로, 예. AI가 확대되면 될수록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면 될수록 이제 전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전력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에는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왜냐면은 거예요? 예.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전력 양 자체가 네. 좀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그걸 친환경 에너지로 소화하기에는 그냥 너무 역부족이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원전이 지어져야지만이 그 그렇죠.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계속해서 가게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LNG 발전이 그나마 뭐 석탄이나 LNG? 이런 네. 거에 비해서는 뭐 석탄이라든지 뻥커시 뭐 네. 경유 이런 거보다는 이제 그 약간 오염물질이 덜 배출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스 발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가스 발전은 한 3년이면 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스 발전도 계속 증가하고 원전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원전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큰 반면에 네. 사실 이제 대규모 계약건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엔 갈 왜냐면은 거다. 예. 예, 5년 내에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000기 정도의 원전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글로벌하게 봤을 때 원전 관련된 이제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되게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국내 업체들한테 이제 수혜가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조금 하나가 딱 터지기 시작을 하면은 또 기대감이 또 커지면서 원전 업체들이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그럼 좀 쉬어가는 네, 타이밍이다. 지금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고 그리고 IT가 워낙 좀 강했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 다 팔아서 좀 IT로 좀 갈아탔던 수급적으로 맞아요. 봤을 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LNG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어떤 발주가 조금 기대에는 좀 못 미쳤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은 맞지만 결국에는 내년 갔을 때는 저는 수주로 눈으로 확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수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기기는 올해 내내 계속 좋았어요. 예. 그렇죠. 예, 주가도 좋았고 실적도 좋았고 그리고 수주 상황도 좋고 그리고 저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미국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했지만 지금 유럽 쪽에 이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력기기는 2, 3년 내에 쇼티지가 잘 해소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기기까지 이제 확인을 해봤고 그렇다면 사실 지금 이 조방원도 또 관심사예요. 왜냐면 연초까지 상반기까지 너무 좋았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조금 좀 손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이게 수급적인 측면이나 뭐 워낙에 또 IT가 간다고 하니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는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방원은 저는 수비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2년에서 3년 정도치의 이제 수주 잔고를 갖고 있다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추가 수주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시장에서 잘 알고 있고, 주가에 어느 정도 올해 중반까지 크게 반영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못 갔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IT를 살려고 하다 보니, 주가가 좀 올라 있는 거를 좀 팔고 이제 IT를 샀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약세를 보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그 수비수로서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다만 올해 상반기보다는 좀 느낌은 조금 달라진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내년 초까지는
이제 뭐 새로운 신규 수주,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이제 잠수함 같은 것들을 네. 수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존 것들은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게 새로운 붙어줘야 것들. 되는데 그쵸. 그 새로운 게 결국에는 잠수함을 좀 크게 봤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잠수함을 우리나라가 받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조금씩 이제 의구심이 좀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재평가 네.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주를 받았을 때도 이 잠수함은 다른 선종에 비해서 되게 롱텀 계약이에요. 네. 당장 매출액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진 않거든요. 막 5년, 10년 걸릴 수도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에 확 반영이 안 되는. 한꺼번에 단기간에 반영되진 않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만약에 수주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단기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실적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좀 롱텀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조선에 대해서는 좋은 건 알겠지만 약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도 마찬가지로 뭐 2, 3년 뭐 수주 있고 지금 뭐 추가 수주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성황 상태로 간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그래도 계속 투자가 돼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그 방산 회사에 주어졌던 멀티플 자체는 약간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올해 상반기까지의 느낌하고는 약간 달라진 부분은 존재한다. 막 신났는데 막 익사이팅한 정도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까지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대체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IT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이제 IT가 생기면서 쭉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꼭 조방원이 아니어도 되는 쪽으로 시장 환경이 바뀐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우선순위를 두자고 하면은 저는 조방원 중에서 저는 원전을 내년에 모멘텀이 제일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산, 그리고 조선, 요 순으로 원방조로 이제 그 내년에는 순으로 보고는 수비수로서의 역할을 할 거다. 네. 이렇게 또 맥을 또 짚어주셨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게 현대차예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업종이 뭐 내년에는 뭐 AI 이 반도체랑 같이 붙어서 가는 게 이제 피지컬 AI가 될 거고 거기에 이제 로봇이 될 건데 이 과연 현대차를 로봇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지, 이게 정말 모멘텀이 팍 터질지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거든요. 워낙 또 자동차가 재미없는 또 업종이기도 했어서. 근데 현대차가 최근에 또 많이 올랐잖아요. 오르다가 또 뭐 오늘은 또 빠지긴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동차 쪽은. 최근에는 이제 현대차가 좀 올랐던 부분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조금 고개를 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부분 다 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내년에 이제 테슬라의 로봇이 먼저 오픈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에 비해서 값싸고 좋게 만들 수 있느냐, 현대차 그룹이. 그렇게 보면은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오히려 테슬라가 이제 좀 더 대량 생산에 좀 가깝고 양산형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만드는 공장에서 만드는 사람이 하던 것을 이제 기계가 대체하는, 로봇이 대체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더 가시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로봇을 과연 현대차 그룹이 가성비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성비 있게 만들기에는 테슬라랑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 감안했을 때는 저는 쉽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특화된 부분,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쓰임새는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시장이 크게 만들려고 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우리가 이제 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로봇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로봇을 기대하기에는 저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왜냐면은 테슬라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비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비싼 상태인데 테슬라는 장기적, 그러니까 굉장히 대량 생산을 통해서 코스트를 낮추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근데 현대차 그룹이 과연 거기를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 감안했을 때는 저는 퀘스천은 있어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땐 저는 쉽진 않다라는 쪽에 좀 더 가깝긴 해요. 제 의견은. 예, 그래서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리고 이제 어, 휴머노이드 예. 로봇 그리고 먼저 테슬라 예. 로봇이 먼저 나올 거고, 네, 그리고 네. 값도 더 싸게 나오는데 과연 그거를 제치고 현대차 그룹이 시장을 점유할 수 있을까 네. 봤을 때는 저는 약간 부정적이기는 해요. 오, 예. 대표님께서 부정적이란 단어를 네. 잘 안 쓰시는데 보수적이란 네. 단어보다 이제 네. 하나 더 가신 네. 거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이제 쉽게 비유를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로봇 청소기를 이야기를 많이 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이랑 LG가 로봇 청소기를 만들고는 있지만 이제 중국산 로봇 청소기가 거의 국내 시장을 휩쓸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도 싼데 품질도 더 좋아. 네. 약간 이런 이제 로봇 청소기 한해서 네. 얘기를 하면은, 근데 저는 로봇 산업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국내 회사들이 로봇을 만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중국은 더 싸게 만들고, 근데 더 싸게 만드는데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군가 사줄 사람이 존재하죠. 근데 테슬라를 비교하면은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에 비해서는 더 비싸지만 성능은 더 좋고 시장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한국 업체는 중국보다 싸게 만들기 어렵고 그리고 시장. 테슬라보다도 가성비 있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국내 냉정하게 봤을 땐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은 저는 쉽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그저 기대감만 네, 그래서 있는. 최근에 뭐 로봇 관련된 주가가 움직인 거는 저는 순환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최근에 자산주들도 일부 주가가 그쵸. 폭등을 하고 그리고 현대차도 갑자기 로봇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내놓은 자율주행 영상을 보면은 편집본에 가깝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율주행 기술력에 대해서도 사실은 크게 믿기 좀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단기간에 좀 과도하게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약간 순환매 차원에서 이게 옳은 게 아닌가 이렇게 개념치 바라보고 말아라. 있습니다. 순환매 순환매 차원이다. 차원에서 옳은 게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로봇 있습니다. 청소기 얘기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저도 중국산 쓰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성능이랑 가격이 비교가 안 되죠.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또 현대차는 짚어봤고,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실 때 어쨌든 내년 시장이 좋다고 하고 일단 1순위를 IT 쪽으로 보셨다면 2순위는 그럼 어떤 종목을 어떤 업종을 보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조방원 비중이 제일 높았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IT 비중이 그냥 압도적으로 높아요. 거의 80% 이상. 지금 거의 한 80% 정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20%도 아까 얘기했던 전력과 관련된 업체들을 갖고 있거든요. 거의 다 그냥 거의 그러면 그 100%. 밖에 뭐 한 5에서 10% 정도 갖고 있는 것들은 이제 정말 개별 주식들. 그래서 바이오 중에서 뭐 똘똘하네 하나, 뭐 그리고 이제 개별 소비재에서 뭐 하나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고 나머지는 다 AI와 관련된 것들. 이건 후년 감안했을 때 PR 기준으로 봤을 때 6배 정도, 6배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과거 대비해서 높은 수준에 있지만 제일 싼 주식이에요.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와, 뭐 AI 관련된 주식으로 사실상 정말 상당한 그래서 저는 비중을.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는 예를 들어서 상반기는 조방원이 없으면은 그냥 수익률이 그냥 안 났던 그랬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하반기는 최근 뭐 한 달 사이에 조정을 받긴 했지만 IT가 없으면은 그냥 시장을 전혀 못 따라갔던. 그러니까 시장은 오르는데 내 수익률은 안 오르거나 심지어는 빠지는. 마이너스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내년에도 똑같은 장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특히나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IT가 없으면은 그냥 지수는 오르는데 내 주식은 안 오르는 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올해 수익률이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그냥 네, 아예 네. 그냥 마이너스거나 주가 안 올랐다고 하더라도 빼서 저는 빼고 갈아타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고 지금은 좋은 시점이다. 왜냐하면은 최근 한 달 내에 보면은 IT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 됐을 때는 또 이제 유동성 장세가 오게 됐을 때는 저는 IT가 먼저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미리 갈아타야지. 안 그러면은 내 주식 아까워서 못 팔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올해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남들 같아요. 다 가는데 예. 나만 안 지수는 가는. 오르는데 나는 주가가 네. 하나도 안 올랐네. 그런 분들 주변에 많아요. 뭐 2차전지 가지고 많죠. 계신 예, 분들, 예. 뭐 바이오 뭐 네. 갖고 계신 분들. 네. 그 저번 달 나오셔갖고 바이오 네. 중에서도 네. 그 리투 리투가 리투 되게 얘기.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뉴스 보니까 네. 뭐 중국 뭐 네. 공장 뭐 본격화하고 뭐 네. 미국 진출 얘기도 나오고.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맥을 잘 짚으시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 그거는 되게 바이오 쪽에서 그리고 스킨부스터 쪽에 굉장히 큰 변화였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변화가 조금 여러 채널에서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트렌디하다라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변화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그거 한번 만져보려고요. 만져본다고요? 맞아보려고. 맞아본다고요?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그게 그런 아프지 않다 그래가지고. 네. 근데 아픕니다. 그래요? 네, 제가 아는 한은 이제 리쥬란보다도 네. 오히려 더 아프다라고 그래요?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효과가 예를 들어서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두 달 지나야지 올라오는데 네. 이제 리투오는 한 2주 정도면은 그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인 효과. 네, 네. 더 제가 알기로는 더 네. 아픈 걸로 알고 있어요. 더 그래요? 아파도 효과가 더 빨리 나오고 더 괜찮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네. 사실 저는 아픈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선택 안 기준에. 맞아보셨죠? 예, 안 맞아서 그렇지만 저는 이게 예, 효과가 좋다고 난리 하면은 납니다. 저는 예. 그냥 아픔을 참고 맞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사실 한 7, 8월까지는 바이오가 많이 사실 좀 기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못 갔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제 라이센스 아웃하고 이제 임상 결과가 사실 이게 기대했던 것보다 좀 못 미쳤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달라졌던 부분은 라이센스 아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잘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다만 이제 뭐 특정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거래선에 이제 상품이 이제 판매가 중단되면서 주가가 쭉 오르다가 좀 멈췄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듯이 네. 바이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업종이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개별 기업별로 다 상황도 다 다르고 주가도 다 달라요. 그래서 올해 올랐던 바이오 기업들은 불과 한 4-5개 기업 정도 손에 꼽을 정도로 그 회사들은 많이 올랐는데 나머지 회사들은 주가가 오히려 거의 대부분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오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긴 한데 결국에는 종목 피킹이 엄청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올해 약간 또 소외됐던 이제 업종 중에 하나가 엔터였거든요. 네. 내년에 또 BTS가 또 컴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또 하이브도 이제 그 뉴진스도 이제 다시 돌아가고. 저는 하이브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엔터사들 보면서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보면 볼수록 좀 있기는 해요. 어떤 게요? 그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그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덜 민감한 것 같아요. 돈을 막 쓴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그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비용 수준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십억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막 200억 나가 있고 막 이래요. 그게 그게 이제 흥청망청일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미래를 위해서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수준을 항상 훨씬 넘어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보면은 엔터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들이 다 못 미쳤거든요. 그 이유가 투자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의 영역을 훌쩍 다 넘어버렸어요.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엔터사들의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그럼 내년을 어떻게 할 거냐 보면은 그냥 상식적으로만 그냥 그 공연 관람 티켓 곱하기 이제 Q
관람객 수 그쵸. 곱하면은 그냥 실적이 나와야 돼요. 네. 근데 항상 그렇게 나왔던 적이 없어요. 아. 예, 그래서 네, 네. 그 부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환경 자체는 올해 워낙 비용을 좀 많이 썼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컴백 이제 BTS 컴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을 거는 같은데 과연 숫자가 얼마 나올지는 저는 오픈해봐야지 알겠다라는 생각은 그러게요. 좀 들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같은 돈으로 고민스러운 투자를 것 할 같아요. 거면 네. 사실 좋을 것 같은 곳이와 완전 그 좋을 게 확신한 네. 곳과 비교를 그러니까 하면은 이제 네. 어떤 거냐면은 다른 업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랑 Q랑 곱하면은 이 회사 이익이 얼마 나오겠다는 게 추정이 나와요. 근데 엔터사들은 이게 안 나와요. 예측 가능하지가 네. 않다. 예, 예. 그게 대부분 네. 가끔 간헐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든요. 음. 간헐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 네. 쇼크가 나올 때도 꽤 많아서.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1분기에 반영되냐, 2분기에 반영되냐, 네. 이 분기에 반영되는 부분도 되게 편차도 크고 네. 이제 우리가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원래 3분기 반영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3분기 쇼크 나오고 4분기에 반영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또 여쭤볼게요. 네. 올해 또 배당주들 많이 또 올랐잖아요. 상법 네, 개정안도 나오고 또 이제 진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또 은행주나 뭐 통신주들이 또 수혜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뭐 이 배당주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시가 배당 그런 매력이 좀 낮아지기도 한 상태인데 네. 내년에는 이 배당 사실 저는 배당 투자가 제일 관심이 있는 사람 네.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내년에 이 배당주들은 어떻게 또 전망을 하시는지. 근데 분리과세는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그쵸? 저는 생각을 예, 예.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모든 업종이 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특정 요건을 이제 통과해야지만이 네. 충족해야지만이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그게 부분이 한 14% 있고요. 정도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배당주 투자할 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네. 부분은 그러니까 확실히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 이익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좀 확신은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왜냐면은 이익이 깨지면은 배당도 줄어들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은 네. 주가 하락폭 배당폭보다 주가 하락폭이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말 분리과세에 해당되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닝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 높은지라는 부분을 조금 염두하고 투자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과거 이제 7년에서 한 네. 10년 정도 재무제표를 보고 이익이 네. 이제 쭉 그래도 완만하게나마 네. 상승하는 이제 기업을 피킹을 해라 뭐 이런 조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 뭐 그러면은 사실 확률적으로 좀 높아지긴 예, 하지만 근데 이제 좀 더 중요한 부분은 당장 내년, 후년 1년 후, 2년 후, 3년 후까지 유지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거도 중요하지만.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뷰를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뭐 업종이나 기업마다 다 다를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체크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만 들어보면 네. 내년에 뭐를 이제 해야 될지 네. 뭔가 그 큰 집은 좀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으로 그 남은 12월과 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좀 네. 유효한 투자 전략 물론 다 말씀해 주셨지만 네. 정말 요것만은 엑기스로 딱 네. 짚고 넘어가라. 요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금 시장이 되게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맞아요. 있기는 피곤해요. 하거든요. 근데 저는 내년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틀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밸류업과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내년에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리과세도 확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3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 의무 소각이 되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밸류업과 관련된 정책들이 이제 꽃을 피우는 시기가 내년이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 부는 시기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이 사실 반도체 내지는 IT예요. 근데 그쪽에 영업이익 전망치들이 적어도 50% 이상씩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EPS 성장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익 성장률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등에 가까워요.
맞아요. 예, 그렇기 저쪽으로 가 때문에 있던데. 예, 예. 그래서 어닝 모멘텀도 받쳐주고 정책 정책 모멘텀도 받쳐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 연간으로 이제 봤을 때 여전히 투자 매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좀 더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유동성 확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런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을 했죠. 맞아요. 12월 1일까지는 유동성 긴축을 시행을 했었고 12월 1일 날 마무리되면서 QE가 내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너무나도 빨리 이제 정책적으로 나오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이 내년에 붙는다고 하면은 뭐 향후에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흔들리면서 시장에 변동성을 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답답하고 조금 변동성이 커서 조금 불편하거나 괴롭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금 참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타이밍이나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냥 내년 연간으로 바라보고 지금은 주식을 보유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 정말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내년에는 정책 모멘텀과 이익 모멘텀, 어닝 모멘텀이 있고 또 유동성이 유동성까지 깔아주고 받쳐준다라고 있으니 하면은 저는 크게 한번 여전히 크게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또 오늘 또 허준 선생님께서 주식계의 네. 허준 선생님, 이건규 대표님께서 이렇게 또 하나하나 또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맥을 또 짚어주셨는데 저희 또 2달 후에 또 2월에 뵙겠죠. 네, 2월에 또 어떻게 또 1월, 2월을 보냈는지 또 그때는 조금 더 뭐 좋은 시장 환경에서 이야기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연말 잘 보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